세 번째 신용장 결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용장 방식은 은행의 지급 보장, 은행의 보증이 개입된 방식을 이제 신용장 방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신용장 방식을 영어로는 LC 방식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C는 Letter of Credit. 자, 크레딧이라고 그래서 LC 방식이라고 쓰고요. 아니면 뭐 DC라는 방식으로도 이걸 쓰고 있어요. 다큐먼터리 크레딧, 화한 신용장이라고 해서 DC 방식이라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신용장 방식을 LC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국외에서는 해외에서는 이 DC라는 방식을 신용장 방식 대신 LC 방식보다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신용장 방식은 그 은행에 보증이 개입된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은행에 보증이 되기 때문에 출상 입장에서는 쉽게 선적을 하고 이 선적에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이 대출, 뭐 매입이라고 하죠. 매입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신용장 방식을 설명해 드리면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그 신용도가 은수한 제3자인 은행이죠. 은행이 물품의 대금을 지급을 독립적으로 확약하는 방식을 이제 신용장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장 방식은 수입상의 신용이 아닌 제3자인 그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되죠. 이 신용장을 발행한 이 개설은행이 독립적으로 지급 확약, 뭐 결제를 확약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신용장 방식을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그 수입상과 수출상이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페이먼트 텀이 LC 방식, 신용장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수출상은 신용장에 관련돼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무적으로는 수익자, 베네피셜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입상은 이 신용장 보증을 발행해달라고, 개설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 신용장을 개설 의뢰했다고 해서 개설 의뢰인, 그리고 영어로는 애플리컨트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애플리컨트, 개설 의뢰는 뭐 어플리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수익자는 뭐 베니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 베니라는 용어를 쓰면 베네피셜이구나, 신용장의 수익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제 방식이 뭐 신용장 방식이라고 하게 되면 개설 의뢰인은 계약 조건에 따라 그 개설 은행에 신용장 개설 요청을 해요. 개설 요청을 한 다음에 개설 은행은 그 개설 의뢰인이 수입상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출상인 신용장의 수익자한테 보내주죠. 그러면 수익자는 이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가 있어요. 이 서류를 작성해서 개설은행에 제출해주면 개설은행은 계약 조건 이행 여부를 보지 않고 신용장과 출상이 제시한 서류의 일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지급 확약, 결제 확약이 확정되는 이 방식을 신용장 방식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장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개설은행, 신용장을 발행하는 개설은행이 출상인 수익자 앞으로 발행하는 취소불능 조건부 확약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소불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신용장을 개설은행이 발행을 하게 되면 이 수익자, 관련된 당사자의 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신용장을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용장이 취소불능이 되기 때문에 수익자는 신용장이 있으면 안전하게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선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용장이라는 것은 취소불능이다. 그리고 이 조건부 확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개설은행, 신용장을 발행한 개설은행이 무조건 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상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상은 권리와 의무가 있거든요. 권리는 신용장 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렇지만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용장 조건을 준수해서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상인 수익자가 신용장 요구대로 서류를 작성해서 그리고 이 조건이 일치하게 되면 그때 그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이 확정이 되거든요. 결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신용장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뭐 신용장 통일 측에서는 명칭과 상관없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개설은행의 취소불능 확약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실무적으로는 신용장이라는 것은 개설은행이 수익자 앞으로 발행하는 취소불능 조건부 확약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출상인 수익자는 신용장 조건에 따라 그 지급에 대한 확약을 받게 되려면 반드시 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게 서류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신용장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이외인 제3의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은행에서는 이 지급을 할 때는 계약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거래의 가장 큰 특성이 계약 이행 여부와 관련이 없는 독립성이라는 겁니다. 독립성이고,
그리고 서류적 거래라는 겁니다. 계약 이행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들이 있어요. 뭐 선화증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사증명서, 그리고 검사증명서 이런 서류들이 있거든요. 이 서류들만 신용장 조건과 그리고 신용장에 적용되는 규칙이 신용장 토요일치라는 게 있습니다. UCP 600인데 신용장 토요일치과 그리고 국제표준은행 관행에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서류만 다른다. 그래서 서류적 거래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신용장 거래의 특성이 서류적 거래니까 모든 당사자가 서류를 다룬다, 서류적 거래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 수출상은 계약 조건도 이행하고 서류도 신용장 조건에 따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자인 수출상이 그 서류만 잘 작성해서 청구하게 되면 대금을 못 받아요. 이러면 사기 거래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중간에 은행이 개입되는 경우에 신용장 설치에서는 이 중간에 개입되는 은행들을 보호하는 입장과 관련된 규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은행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수출상이 사기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이거는 뭐 특별한 뭐 분쟁에 관련된 좀 특이 사항이 되겠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 신용장이라는 것은 계약 이행 여부와 관련이 없던 독립성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서류적 거래다. 뭐 서류적 거래를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추상성이라고도 배웁니다. 근데 추상성이 무엇인지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신용장의 특성 관련해서 독립성, 추상성이 아니라 그냥 계약 이행 여부와 관련이 없는 독립성이다. 그래서 서류적 거래다라고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신용장 방식의 가장 큰 특성은 계약 이행 여부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서류적 거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는 이 신용장 거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계약 이행 여부와 관련이 없는 독립성 그리고 서류적 거래였는데요. 요즘에는 이 신용장 거래가 위축되는 하나의 장애 요소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입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 이행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서류만 다루고 계약 이행 여부와 관련이 없으면 실제로 신용장 거래를 좀 안 하려는 경향이 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첫 시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요즘에 무역 거래에서 구매자가 왕이에요. 구매자가 왕이기 때문에 이 수입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무역 결제 방식을 체결을 하죠. 그러면 수입상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비용도 적게 들고 자신이 위험이 가장 적은 사후 송금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후 송금 방식인 경우 수출상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만개의 돈을 받으면 되는데 실제로 자금의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들은 중소기업이나 좀 작은 기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대기업들은 상관이 없는데. 자, 그러면 자기가 계약 조건에 따라 선적을 했는데 이 자금을 만기 이후에 받아요. 이후에 받게 되면 자금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 송금 방식에서는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수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지만 신용장 방식인 경우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거래 은행에 제출하게 되면 은행의 지급 보장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쉽게 수출상의 거래 은행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실무적으로 내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용장 거래의 장점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단점이 있긴 하지만 수출상이 대출 받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구조가 신용장 거래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입상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방식이 이제 신용장 방식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신용장 개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용장이 어떻게 개설되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입상이 자신의 거래 은행한테 신용장 개설 요청하죠. 신용장 LC 개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개설은행에서는 무조건 신용장 개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수입상의 시중도를 봐요. 또 수입상의 시중도가 이상이 없다. 하게 되면 수입상을 위해서 신용장을 통지은행에 전달을 해주죠. 자, 통지은행에 전달을 해주는데, 자, 이 통지은행에서는 전문을 보내줄 때 직접 수출상한테 LC를 개설은행에 통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수출상이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이 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지하는 은행을 어드바이징 뱅크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그래서 이 전문을 보낼 때, 신용장 보낼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스위프트를 통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텔렉스를 통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실무에서는 우편이나 아니면 우편이나 텔렉스를 통해서 신용장을 술상한테 보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용장의 진정성 확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모든 은행들이 이 스위프트를 통해 스위프트사, 은행 공동망이라고 설명했죠. 스위프트사의 그 공동망을, 은행 간의 공동망을 이용해서 MT700, 여기 MT라는 것은 앞에 메시지 타입이에요. 뭐 스위프트 전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설명해드린 송금 방식일 경우에는 은행이 자금을 보낼 때 사용되는 전문이 MT103이라는 전문을 사용합니다. 103번이라는 전문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콜렉션, DADP 방식인 경우에는 전문을 처음에 400번대로 시작되는 전문을 사용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은행 입장에서는 DA 방식인지 DP 방식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신용장이나 보증 방식에는 앞에 700으로 시작됩니다. 700번대의 전문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 MT700이라는 것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설은행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통지은행에 MT700 신용장 개설이라는 전문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통지은행은 MT700에 관련된 전문을 이 수출상한테 LC를 통지를 해주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용장이 개설이 돼서 술상한테 신용장이 통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신용장 통지를 받은 수출상은 이 계약 조건과 LC 조건을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면밀히 살펴봐서 실제 계약 조건과 LC 조건이 다른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같으면, 동일하면 상관없는데 다른 경우가 있어요. 실제 실무에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이 수출상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냐? 첫 번째는 이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조건명을 요청하는 거, 그걸 어멘드먼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건명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이 수출상과 수입상이 오랫동안 거래를 해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조건 변경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근데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출상이 그 위험을 부담을 하는 거죠. 계약 조건과 다른 LC를 받더라도 그냥 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수입상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만약에 첫 거래입니다. 첫 거래는 어떻게 되냐? 조건 변경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위험을 부담해서 계약 조건과 다른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선적해도 위험해요. 자, 그러면 아예 선적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술상은 수입상한테 계약 조건 위반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치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얼마만큼 페널티를 부과를 하냐, 그런 조건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있는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아예 그냥 선적을 안 해버리고 그냥 끝내 계약을 종료시키던지, 아니면 뭐 조건 변경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적을 함으로써 그 자신의 위험을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 신용장을 수령한 수출상이 그 계약 조건에 따라 또는 신용장 조건을 이제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출상은 그 신용장 조건에 따라 그 운송회사한테 운송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운송이 해상 운송이라고 하게 되면 이 운송에 의뢰 관련된 증빙 서류로 운송회사에서 이제 비해를 교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해를 선화증권이라고 하죠. 이 비해를 교부를 하게 되면 술상은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와 이 선화증권과 함께 이 지정은행, 보통 이제 국내에서는 이거를 매입은행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매입은행. 근데 실질적으로 이 그 신용장의 지정은행은 4가지 범주가 있어요. 뭐 지급은행, 매입은행, 인수은행, 연지급은행이 있는데, 이 국내에서는 이 은행을 보통 이제 매입은행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국내에서 개설되는 신용장이, 수입 신용장은 전부 다 매입 방식으로 개설이 되고, 그리고 술상 입장에서는 그 선적을 하게 되면 이 선적 서류를 은행한테 매입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개설 은행으로부터 대금 받기 전에 돈을 미리 지급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환원 매입, 내고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매입은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제로 국제 관행상 이 은행은 매입은행이 아니라 지정은행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뭐 매입은행이 되는지 출식은행이 되는 건지는 무역금융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무역결제 방식에서 그냥 지정은행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지정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지정은행에서는 술상이 제출된 선적 서류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정을 해 만든 커버링 레터가 있어요. 뭐 대금을 어디로 입금해달라, 은행 간 뭐 지시서를 송부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서류 제출 및 지급 청구를 개설은행에 요청을 합니다. 개설은행 요청을 하게 되면
자, 개설은행에서는 수입상한테 결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수입상이 결제를 하게 되면 선적 서류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을 하고, 이 지정은행은 수출상한테 계좌 입금함으로써 수출상은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입상은 동시에 BL 제출해서 물건을 수령하게 됩니다. 화물을 전달받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수입상이 그 결제 요청을 했는데 결제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류에 문제가 없다. 신용장 조건과 일치를 하게 되면 수입상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대신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용장 거래인 경우는 수입상의 지급 능력, 요구와 상관없이 출상이 신용장 조건하게 일치하게, 그래서 뭐 실무적으로는 하자 없는 제출이죠. 하자 없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상의 그 결제 유무와 상관없이 결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신용장 거래인경우는 개설은행의 지급 보장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거래은행, 수출상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 대금을 대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수출 환업 매입 의뢰라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줬다라고 하게 되면, 자, 요거를 이제 그 내고라는 용어를 씁니다. 내고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은행이 이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고 지정은행이 나중에 수출상한테 계좌를 입금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추심에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추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국제 관행하고는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내고나 추심은 무역금융이 은행에서 출채권을 선적 서류를 대가로 돈을 미리 줬냐, 미리 주면 내고고, 그리고 돈을 개설은행부터 받아주면 그 추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무역금융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무역결제 방식에서는 그냥 지정은행과 개설은행, 지정은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실제 실무에서 잠깐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정은행을 매입은행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실제 신용장 거래 관련된 규칙이 있습니다. 신용장 토지규칙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실제 매입은행은 지정은행의 하나의 범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입은행은 실제 수출상과 그 별도의 그 여신 약정, 대출 약정이죠. 대출 약정에다가 수출채권을 매입을 해주는 그런 그 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무역 결제 방식에서는 매입은행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정은행, 노미네이티드 뱅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신용장 결제 방식인 경우는 수출상이 선적을 하고 선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개설은행에 자금 청구를 해서 그 개설은행이 결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수출상은 거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그 지급받는 형식으로 대금을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용장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특성은 앞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은행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 은행 입장에서는 출상과 수입상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이행 여부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신용장은 본질상 신용장 개설이 기초계약, 수출상과 수입상이 맺은 기초계약인 매매계약에 의해서 개설되지만 그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거래다. 그래서 인디펜던스, 독립적인 거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은행에서는 계약 이행 여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발행한 신용장 조건과 그리고 수익자 제시한 서류만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서류를 거래하는 것이며 은행은 그 서류와 관련된 물품, 용역 또는 의무 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신용장 토지규칙 4조하고 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용장 토지규칙에 따라 그 신용장 토지규칙은 신용장의 준거가 되는 준거 규칙이 됩니다. 국제 규칙이죠. 국제상업회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데 신용장 규칙에 따라 은행은 계약 이행 여부와 상관없고 그다음에 서류만 다룬다. 그리고 서류적 조건으로 일치하게 되면 결제가 된다. 결제 보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용장 거래 관련된 주요 당사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용장 관련된 당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신용장의 주요 당사자는 뭐냐면은 신용장이 한번 발행이 되면 취소 불능이에요. 그리고 이 신용장 조건이 취소나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요 당사자는 신용장이 취소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당사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설은행, 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은행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신용장 주요 거래 당사자는 개설 의뢰인은 제외를 합니다. 실제 개설 의뢰인인 수입상이 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 의뢰를 하지만 그 신용장 조건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기 위해서는 개설 의뢰인의 동의, 애플리컨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용장 거래 관련해서 애플리컨트는 주요 당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주요 당사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신용장 조건이 취소나 변경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는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설 의뢰인의 동의는 없어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개설 의뢰인이 뭐 취소나 조건 변경 요청을 하죠. 그렇지만 개설 의뢰인이 부도가 나는 경우에 개설 은행은 임의로 자기 뭐 당사자 단독으로 신용장 개설한 거를 취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수익자가 동의하면 취소가 되는 거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확인 신용장이라는 게 있어요. 확인 신용장은 뭐냐면은 이 개설은행의 수익자한테 신용장 금액까지 결제 보증을 해주지만 개설은행의 신용이 안 좋은 경우에 부도가 염려가 있는 경우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고를 하는데 뭐 상한 조건, 소권 없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제3자의 은행으로부터 한번 보증을 더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확인은행, 컨포메이션 요구를 하는데요. 이 확인은행도 신용장의 주요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확인 신용장인 경우에 확인은행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그 신용장 조건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 개설은행, 수익자 그리고 확인신용장인 경우에 확인은행이 신용장의 주요 당사자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개설 의뢰인은 제외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타 당사자들이 있는데요. 뭐 기타 당사자는 앞서 설명드린 개설 의뢰인, 수입상이죠.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당사자인 수입상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지급은행.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급은행, 인수은행, 매입은행 그리고 연지급은행이 앞에 설명해드린 지정은행이 돼요. 지정은행. 그래서 노미네이티드 뱅크. 자, 요 내용은 이제 뭐 신용장의 이해 시간에 다시 한번 따로 저희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은행이 지급은행, 인수은행, 매입은행, 연지급은행이고요. 그리고 이 지정은행은 그 개설은행이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용장 통일칙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해석을 하다 보면 이 지정은행은 개설은행의 대리입니다. 개설은행의 위임을 받고 업무 처리하는 은행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은행은 뭐냐면은 그 페이먼트 뱅크, 페잉 뱅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익자, 신용장의 그 수익자 수출상이 그 하자 없는 서류, 뭐 일차원 서류죠. 신용장 조건의 일차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원금 차감 없이 지급을 할 수 있는 은행을 이 지급은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인수은행은 환원을 인수한 은행이에요. 환원을 인수하고 그리고 만기에 환원 대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은행을 인수은행이라고 하고 있고요. 매입은 그냥 말대로 매입을 하는 은행입니다. 환원이나 또는 서류를 구매하거나 또는 미래에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는 은행들을 이제 매입은행이라고 하고 있고요. 연지급은행은 인수은행과 동일한 거예요. 그 환원을 인수하게 되면 정부에 세금, 스탬프 듀티를 내야 되니까 인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지급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프랑스에서 개설되는 신용장이 연지급 신용장이 많이 발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은행을 연지급은행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은행들을 통틀어서 지정은행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통지은행이죠.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익자한테 통지해주는 은행, 통지은행이라고 하고요. 이 상한은행은 뭐 신용장 방식이 상한 방식이 있어요. 뭐 상한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개설은행 대신에 그 자금 청구가 오게 되면 대신 대금을 지급해주는 은행, 이 은행이 상한은행이고요. 양도은행은 신용장을 양도해주는 은행을 양도은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당사자들도 많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신용장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타 당사자는 뭐 개설 의뢰인 그리고 지정은행인 지급은행, 인수은행, 매입은행, 연지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통지은행, 상환은행, 양도은행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신용장 거래는 서류적 거래다 보니까 서류심사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이제 서류심사 관련해서 그 은행에서는 이 서류가 일치하는지 아닌지, 일치하는지 여부를 단지 서류만에 의해서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 이행 여부 상관없이 오직 서류적 내용만 보고 심사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류 심사 기간은 그 모든 은행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도 마찬가지고 개설은행도 마찬가지고 확인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서류를 접수받고 다음일로부터 최장 5은행협일까지 서류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선적 기간, 서류 제시 기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서류 제시 기간. 그래서 그 신용장에서 48번 필드, MT700로 해설되는 신용장의 48번 필드에 서류 제시일이 기재가 되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서류 제시일이 없는 경우에, 그
운송서류 원본이 포함된 제시인 경우는 선적 후 20일 이내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장 유효기일까지 늦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 후 20일 이내 또는 신용장 유효기일까지 서류가 이 지정은행한테 제시가 되게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그 서류 심사 관련해서 서류 심사는 어떻게 되냐? 거울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저촉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 정보 저촉 중에 해당되는 서류는 뭐냐면은, 자, 그 서류 자체 또는 신용장에서 명시된 서류들 또는 신용장 정보와 이 정보가 저촉이 돼서는 안 된다. 저촉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 이 다른 과정, 서류 심사 과정에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물품 명세죠. 상업송장 이외에, 상업송장 서류 이외에 물품 명세가 기재가 되는 경우에, 자, 그런 경우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저촉되지 않는 제너럴 텀입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상업송장은 신용장 토리칙 제18조에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다음에 설명드리는데 그와 같이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물품 명세 관련해서는 상업송장은 신용장의 명세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서류들은 기재가 되면 일반적인 용어, 제너럴 텀으로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서 이제 그 신용장에 적용되는 규칙이 UCP 600이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신용장 토리칙이라고 하는데, 자, 신용장 토리칙에서는 그 서류에 관련된 그 조항이 있는 서류가 세 가지 서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업송장. 상업송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운송서류. 그리고 보험서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서류들은 신용장 토리칙에서 누가 발행을 하고 어떤 내용이 제되는지 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그 이외의 서류들, 뭐 포장명세서, 원산증명서, 뭐 검사증명서 또는 수익자 증명서 그런 서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신용장에서 그 서류를 누가 발행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지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의 내용이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는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충족은 fulfill. 자, 영국식 영어를 쓰다 보니까 다음에 L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용장에서 검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용장에서 누가 발행하는지 요구하지 않은 경우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 검사증명서의 펑션은 뭐냐? 검사했다. 근데 검사 결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검사했다라고 하게 되면 신용장 토리칙 조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에서 그 누가 서류를 발행해야 하는지 또는 그 정보의 내용을 명시함이 없이 운송서류 그리고 보험서류,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서류에서 요구된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게 되면 수료가 된다.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않은 서류는 서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않은 서류에 신용장과 정보 저촉 또는 다른 서류 상호 간의 정보 저촉이 있는 경우에는 자, 그 무시되고 그 서류 심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무시되고 반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건이 비서류 조건, 은행에서는 서류만 다루고 서류적 조건만 심사를 해요. 그래서 비서류 조건인 경우는 무시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발행일 관련해서는 뭐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실무자들이 신용장 개설 이전에 발행된 뭐 화너음 어떤 서류면은 하자가 된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신용장 토리칙 제14조 I 항인데요. 제14조 I 항에서는 그 서류의 발행일 관련해서는 제시일보다 늦지 않으면 서류의 발행일은 신용장 개설일 이전이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의 발행일은 신용장 개설일 이전이어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익자하고 개설 의뢰인, 베네피셔리하고 애플리컨트죠. 그래서 뭐 출상, 뭐 수입상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자, 주소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신용장 토리칙에서는 신용장 또는 다른 요구 서류상에 기재된 곳과 주소가 동일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 신용장을 개설하는 부서는 뭐 재무파트에서 개설을 하고 실제 물품을 필요한 부서는 뭐 그 판매처나 아니면 공장입니다. 공장이기 때문에 실제 그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할 때 베네피셜이나 애플리컨트에 나와 있는 주소가 실제 서류, 상업송장 또는 선화증권상에 나타나 있는 수입상과 수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도 거의 일반적인 관행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신용장 토리칙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베네피셔리 수출상과 그다음에 애플리컨트 수입상의 주소는 국가만 동일하다면 주소는 달라도 하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운송 서류는 좀 중요해요. 운송 서류의 수화인을 이제 컨사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통지처는 노티파이 파트라고 하죠. 그래서 운송서류상의 수화인이나 통지처가 애플리컨트 개설 의뢰인의 주소하고 새별역자 기재가 되는 경우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장에 나와 있는 대로 기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신용장에 나와 있는 대로 주소가 다르면 이런 경우는 하자가 됩니다. 뭐 상업송장은 하자가 되지 않지만 그 운송서류에서는 하자가 된다는 점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당사자는 개설 의뢰인만 해당된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서류에 표시된 상품 선정이 시퍼죠. 그리고 송화인은 신용장에 수익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에 나타난 그 시퍼 또는 컨사이너, 선정인과 송화인은 신용장상의 베네피셔리, 수익자가 아니어도 하자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걸 좀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선화증권상의 시퍼가 신용장의 베네피셔리, 수익자가 아니면 하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실무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용장 툴처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운송을 대하는 당사자가 운송을 해서 시퍼가 실제 신용장상의 베네피셔리가 아닌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신용장 툴칙 제14조 K항인데요. 어떠한 서류상에 표시된 상품 선적인 또는 송화인은 신용장의 수익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상세한 서류 심사에 관련된 조항은 우리가 그 신용장 관련된 다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상업송장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국내 그 무역 거래에서 상업송장을 작성을 할 때 실제 신용장 거래인 경우는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작성을 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신용장 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상업송장, 커머셜 인보이스죠. 커머셜 인보이스는 수익자가 발행해야 된다. 그래서 신용장에 나타난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되고요. 그리고 개설 의뢰인 앞으로, 애플리컨트 앞으로 발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통화는 신용장 통화 동일한다. 그리고 물품 명세는 신용장의 명세와 일치된다. 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준수해야 될 내용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상업송장은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않으면 서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그 수출 기업들이 많이 작성하는 인보이스 양식에 뭐 선적항, 양육항, 베슬네임, 노티파이, 그 컨사인이 그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기재를 하게 되면 잘못 기재해서 그 하자가 될 가능성이 좀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장 툴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송장에서 요구되는 내용은 이 네 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신용장에서 추가적으로 기재하면 추가적인 내용만 기재를 할 뿐이지, 신용장 툴칙 이제 18조인데요.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내용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포장명세서인데요. 포장명세서는 신용장 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서류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상업송장, 보험서류, 운송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신용장에서 서류를 발행을 누가 하는지 또는 어떤 내용을 제하는지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펑션, 기능만 이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에서 특정 포장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자, 포장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기입되면 제시된 대로 포장명세서는 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장명세서는 그냥 간단하게 포장이 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또는 목재로 됐다라고 하게 되면 신용장 툴칙을 간단하게 그 충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국내에서 포장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항목을 기재를 하죠. 사실은 이거는 좀 잘못된 그 작성 방식이고요. 뭐 그런 목적이 있어요. 뭐 그 하나의 인보이스나 포장명세서와 관련해갖고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내는 하나의 양식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신용장 거래인 경우에는 국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내용들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수익자 증명서, 베네피셔리 서티피케이트에 관련 내용인데요. 자, 수익자 증명서도 그 기타 서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만 수행하면 되죠. 자, 그렇지만 그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이 국제표준의 관행에 따라 갖고 수익자 증명서는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서명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수익자 증명서에 명시된 정보는 신용장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용장에서 요구된 조건을 그 이행해야 된다. 명확하게 그 충족하게끔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